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책의 구성 목차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의 구성 파트 1 챕터 1에서 4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할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진짜 구매 동기와 실제로 결정을 내려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2, 챕터 5에서 7에서는 제품 구매 시 고객들은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라는 의문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개인의 성향, 나이, 성별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파트 3, 챕터 8에서 13에서는 한 제품을 선정해 브랜드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제품으로 상점에 진열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 고객이 제품을 더 많이, 더 자주 구매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조사와 관련해 뇌 촬영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진지하게 성찰하여 마무리한다. 신경 마케팅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학문적 자료와 출처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를 위해 이 책의 끝에 참고 문헌 목록 외에 인포박스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 신경 전달 물질, 특정 뇌 영역의 기능에 관한 신경 생물학적 정보와 심리학적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림빅 모델의 학문적 배경이 궁금하다면 www.hucell.com에 들어가 림빅 맥 사이언스 pdf 문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총 1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흥미진진한 내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머리에서 더 정확히 고객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매혹적인 통찰력을 얻길 바란다. 짜잔!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학문들이 연구해왔다. 최근까지도 심리학과 경험적 시장조사가 고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면밀한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많은 부분이 연구되기도 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학문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뇌 연구 분야이다. 심리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최신 뇌 연구 결과들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고객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주 새로운 그림이 탄생할 수 있다. 즉, 고객의 마음과 행동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 1에서는 아래와 같은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뇌 연구란 무엇이며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구매 동기에 의해 소비를 하는 걸까?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구매 결정은 실제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내려질까? 챕터 1 뇌 연구 은밀하게 숨어있는 유혹자 찾기. 꽤 오래전 코카콜라는 뇌 연구를 활용해 펩시보다 우월함을 증명했다. 최근 들어 신경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뇌 연구란 정확히 무엇이고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1957년 미국 벤스 패커드는 숨어있는 유혹자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 책은 광고주와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들을 완전히 매료시킨 반면 거침없는 폭로로 인해 소비자 보호단체는 경악하고 말았다. 그는 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했는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아주 평범한 영화 속에는 관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광고가 삽입돼 있다. 이 숨어있는 광고 메시지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보고서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에는 영향을 미친다. 패커드의 주장에 따르면 극장
관광객들이 영화가 끝난 후 들르는 슈퍼마켓에서는 이 제품 후 판매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 후 구매를 유도하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소비자가 사랑 영화 한 편을 관람하는 동안 자신이 무의식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혹적이면서도 경악스러웠다. 이러한 역하지각 현상과 이 현상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학과 뇌 연구에 의해 입증됐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판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최근 몇몇 실험들은 잠재의식에 자극이 가해진 직후에만 제품 선호도가 변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카콜라가 뇌 속에서 펩시를 이기다. 2003년에 TV와 대중매체가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50년 전 패커드가 소비자를 조종하는 은밀한 속임수를 공개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코카콜라가 최신 방법과 장비를 동원해 뇌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마시는 동안에 뇌 연구자들이 그들의 뇌를 들여다봤다. 여기에 사용된 장비는 수백만 달러나 되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었고, 이 장비로 연구들은 사고 과정 중에 있는 피험자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에는 이 장치를 지칭하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를 간단하게 뇌 스캐너라고 부를 것이다. 실험 결과는 이렇다. 블라인드 테스트, 즉 피험자들 본인이 어느 상표의 콜라를 마시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정한 테스트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모두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됐다. 달콤한 맛은 뇌의 보상이다. 그런데 음료수를 주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상표를 보여주자 뇌 스캐너의 이미지는 급변했다.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는 중뇌와 대뇌의 다른 영역이 번쩍거렸지만 펩시콜라를 마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상표를 알고 있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코카콜라를 선호했다. 뇌 사진만 보자면 펩시콜라도 똑같은 맛으로 보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두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뇌 사진만 보자면 펩시콜라도 똑같은 맛으로 보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두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한 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뇌 연구 방법을 통해 코카콜라가 더 막강한 브랜드라고 증명이 됐을까? 신경 마케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루는 챕터 13에서 우리는 이 실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뇌의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 코카콜라 쪽에서는 호환성을 질러댔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소비자 보호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반발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 최첨단 기계를 활용해 소비자의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끔찍한 상상이 덧붙여지면서 공포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뇌 스캐너를 제공한 병원은 사악한 자본주의의 음모를 돕기 위해 사회적 시설물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상업적 뇌 실험을 저지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설립됐으며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러한 실험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대학교와 대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코카콜라가 했던 실험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결국 신경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신경 마케팅의 연구 목적은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뇌 연구가 거듭될수록 시장조사 담당자들과 마케팅 부서의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여러 잡지의 기사에도 뇌 사진은 빠지는 일 없이 등장했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뇌 사진 옆에는 대개 뇌 과학자들이 믿음, 신앙, 섹스, 자동차, 성공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어디인지 발견했다는 식의 부제가 달려 있었다. 이 말들은 대개 과장만 허풍이지만 그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특히 관리자들은 이런 총천연색의 이미지와 단순 명쾌한 설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새 내 연구는 기업 임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소비자 연구가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이미지에 단순한 설명이 달려있다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뇌사진들은 인간이 사고할 때 뇌의 어느 영역이 관여하고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소비자가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체험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뇌 연구로 소비자 욕구를 알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고 실망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고객과 소비자의 머릿속을 손쉽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무의식과 은밀한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소비자 보호단체 인권운동가 도덕 철학자들은 이에 결코 공감할 수 없을 테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소비자와 고객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욕구를 밝혀내는 데 뇌 연구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뇌 연구는 도움이 된다. 지난 20년간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뇌 연구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한 학문 연구 분야는 없기 때문이다. 뇌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식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믿을 만하다면 일단 뇌 연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뇌 연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아주 신비롭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지는 데는 연구 대상인 뇌 자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에게 있어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법을 밝혀내려는 다양한 학위 학문 분야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위 학문 분야에도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세포 생물학자들은 단일 신경세포나 세포 집단의 화학적 전기적 행동을 연구한다. 신경생물학자들은 우리 뇌의 구조와 개별 뇌 영역의 기능,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한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전기적 진행 과정을 연구한다. 신경 내분비학자들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뇌 속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연구한다. 신경학자들은 뇌가 병에 걸리거나 손상되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신경 유전학자들은 우리 뇌 속의 특정 유전자와 그것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심리학자들은 실험 심리학의 방법으로 뇌의 기능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한다. 지금쯤 당신은 이런 의문을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르겠다. 뇌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아주 흥미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객이나 소비자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전통적인 심리학이나 시장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의 욕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심리학이나 시장조사에서 나온 지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구매 행동을 관찰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제로 고객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뇌 속에 실제로 어떤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고객의 행동을 조종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심리학과 시장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에 뇌 연구의 결과물들을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객들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 훨씬 더 새롭고 매혹적인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뇌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이 심리학과 결합한다면 실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앞서 열거한 뇌 연구의 각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만의 전문 용어를 쓰고 자기 분야의 학술 잡지에 글을 게재하며 자기 분야의 학회만 참석한다.
이처럼 각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 높은 전문성을 지니는 반면 인접 학문 분야의 지식은 부족한 편이다. 뇌 연구자들끼리도 자기 분야를 넘어서면 모르는 것이 많으니 일반인들이 그들 분야에 대해 이해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뇌 연구 분야의 결과물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케터와 판매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고고한 학문적 배타성에서 벗어나 더 쉽고 간결해져야 한다. 뇌의 비밀을 탐험하는 가상 투어. 고객은 왜 제품을 구매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협소한 한두 가지 대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고객을 사랑한다면 고객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 와 같은 말은 마케터와 판매자의 태도나 마인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인간을 관찰할 시간이 있고 최대한 많은 표본을 찾은 후 이를 마케팅과 판매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이 챕터의 나머지 부분에서 간략하게나마 고객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뇌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독자들이 이 과정을 보다 흥미롭게 따라올 수 있도록 작은 투어에 초대하려고 한다. 우리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스탠퍼드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가상의 연구소를 방문할 것이다. 이 연구소의 목표는 무엇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뇌 연구 분야의 학자들을 만날 것이다. 심리학자들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시장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 즉 고객이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연결망으로서의 뇌. 우리는 첫 번째 건물에서 단일 신경세포 혹은 신경세포 연결망의 기능을 연구하는 뇌 연구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보 이론 원칙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뇌는 신경세포들의 거대 연결망일 뿐입니다. 정보 저장이나 학습은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신호 혹은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의식의 수수께끼도 추적하고 있는데 의식은 뇌 속의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동시에 동기화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의식 내용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동기화가 시작되는 중심지도 변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마케팅이나 판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곧이어 그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의 뇌 속에서 자리한 브랜드 이미지는 뇌 속에서 다양한 소규모 연결망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신경세포들의 슈퍼 연결망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형성했던 여러 가지 그림과 상상, 감정이 서로 다른 뇌 부위를 통해 이러한 소규모 연결망들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비교뇌 연구. 이제 다음 건물로 간다. 거기에는 비교뇌 연구를 하는 신경생물학자들이 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곳에서 왜 원숭이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지를 묻자 학자 중 한 명이 다소 언짢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인간 영장류 여러분과 나를 말한다. 인간 영장류에 관해서만 학문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할 뿐 영장류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케이지에 갇혀 있는 털이 많이 난 우리 인간의 동료인 침팬지를 가리켰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침팬지가 인간과 유전적 유사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자가 98.76%나 일치합니다. 우리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쥐 케이지가 있는 실험실의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쥐가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포유동물의 뇌는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면에서는 인간의 뇌와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뇌 연구를 위한 실험의 95%는 포유동물로 진행합니다. 토끼나 쥐의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인간의 동기부여 시스템도 기본적인 구조는 모든 포유동물과 비슷합니다. 나는 인간이 가장 고등하고 창조물의 절대적인 왕좌 자리에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준 사실로 인해 인간은 왕위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인간 뇌의 기본 구조가 침팬지 뇌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 뇌의 기본 구조가 쥐의 뇌와 같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분명 고객을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신경생물학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케팅과 판매 분야에서 어떤 구매 동기와 감정이 고객의 행동을 조종하고 어떤 논리에 따라 이 감정 시스템과 동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경화학 뇌 연구. 겉보기에 아주 단순한 행동도 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다음 연구소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뇌를 얇게 슬라이스 하려던 연구원을 만났다. 그는 이곳 연구원들이 하는 일과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들은 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죽기 전 쥐들은 밝은 조명이 내려 쬐는 곳에 장시간 노출시켰다고 했다. 이 빛은 쥐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스트레스를 일으켰다. 이제 쥐의 뇌를 검사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가 변했는지를 알아보고 이 호르몬으로 인해 신경세포들이 신피질에서 손상을 입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신경화학에는 코르티코스테론의 농도가 변했는지를 알아보고 이 호르몬으로 인해 신경세포들이 신피질에 손상을 입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라고 했다. 신경화학에는 땡땡땡이라고 운을 뗀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신경호르몬, 신경펩티드, 신경전달물질, 신경조절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그 생성 장소 및 화학적 구조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구별됩니다. 저는 비전문가들이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언제나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 말합니다. 그 밖에도 그 연구원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뇌 연구 분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인간의 동기와 감정의 배후에는 이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 15, 15, 16, 17 자신의 연구가 없으면 현대의 항정신성 약품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고객과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연구 지식에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지 물었다.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남성과 여성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농도가 매우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감정이나 동기의 형성에 있어서 남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만일 남성과 여성을 고객으로서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신경화학 지식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는 나이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 마케팅에서도 역시 유용할 겁니다. 이때 다른 동료가 방으로 들어와 우리 대화를 잠시 듣더니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신경유전학자인데 자신의 분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했다. 호기심과 보상심리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유전자가 DRD4 유전자로 뇌 속에서 호기심 호르몬 도파민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 유전자의 특정 형태를 지닌 사람은 호기심이 더 많고 구매 자극을 더 잘 받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격 특성에 들어맞는 유전자를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인지, 뇌 연구. 약간 피곤하지만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우리는 다음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의 분위기는 공상과학 영화를 방불케 했다. 들것에 묶인 한 사람이 크고 윙윙거리는 장치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뇌 단층 촬영을 하는 듯했다. 실험 관리자는 피험자에게 다른 실험 주제를 부과했다. 먼저 피험자는 지시대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상상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이 세 가지 색상을 상상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는 이 세 가지 색을 말로 표현했다. 이 세 가지 색을 말로 표현했을 때의 뇌 단층 촬영 사진은 그저 상상만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 관리자가 피험자에게 내준 과제의 미묘한 변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뇌와 뇌 속의 처리 과정은 과제별로 완전히 달랐다. 미미하게 바뀐 설정에도 뇌와 뇌의 처리 과정이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늘 그랬듯 여기서 진행 중인 연구들이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실험 관리자는 코카콜라 실험을 언급하며 구매 결정은 뇌의 여러 영역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광고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똑같이 복잡하다고 했다. 마케팅과 시장 연구 분야에서 뇌 스캐너의 사용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지만 몇 년 뒤에는 흥미진진한 결과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리학. 다음 연구소로 들어서자 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연구소의 책임자는 자신들이 연구 분야를 설명했다. 인간이 어떤 영역에서 서로 구별되는지 찾아내고 싶다고 했다. 그것을 파악하면 인간의 성격 특성과 가치, 태도가 왜 각기 다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심리학의 수많은 연구 분야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심리학의 한 분과에서 소비자와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기술이나 관찰 기술을 통해 개인 간의 차이를 실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라고 했다. 심리학은 고객의 행동에 관해서 가장 많은 답변을 줄 수 있는 학문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시장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심리학을 토대로 한 방법론과 이론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학. 다음 연구소의 소장은 사회학자였다. 심리학 동료들이 해준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든 것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아니며 심리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일 역시 상당히 많다고 했다. 사회 인구 통계학적 발전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50년 동안 나이 증가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한 심리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을 이해하는데 항상 심리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1995년 고객이 구매를 결정할 때 가격이 인구의 35%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 비율이 55%까지 증가했다면 이 수치야말로 우리가 집중할 대상입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는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사회 계층과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 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 환경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등교육 이수자 환경군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당연히 소비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소비 환경에는 문화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본인의 소비 행동은 미국인이나 러시아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빅데이터. 우리는 계속 이동해서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인 레리 페이지 연구소에 도착했다. 이 연구시설은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의 개인적인 기부로 유지되고 있다.
연구실은 거의 멸균된 상태이고 직원들은 깜빡이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연구소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방문객들이 그의 기분을 전환시켜준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연구소 동료들의 노력을 대단히 존경하지만 구매 행동을 추적할 훨씬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구매하기 전에 대체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실제 구매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고객의 관심사와 정보 행동 및 구매 행동을 축적하고 복잡한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는 일은 아주 쉽다고 했다. 이렇게 축적한 빅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구매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딱 들어맞는 구매 제안을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왜라는 물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경철학. 투어에 지친 우리는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빈자리가 없어서 한 젊은 여성과 동석했다. 그녀에게 연구소 투어를 하며 받았던 다양한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웃더니 인간 고객에 관해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알고 싶다면 투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신경철학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찰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겨왔던 일들이 어쩌면 내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갔던 학자 중 자유의지 존재 여부나 의식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즉, 나란 존재를 뇌의 연구와 연결지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의 진정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신경철학의 과제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 말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다소 추상적이었다. 우리는 고객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지식에 더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쎄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우리도 고객도 실은 온전히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으로서 경험하기 전에는 이 결정은 결정이 아닌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자유의지는 의식의 환상일 뿐이에요. 이 사실은 마케팅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소비해왔다는 그간의 믿음을 철저히 부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가상 투어는 끝났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먼저 우리는 인간과 고객을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모든 개별적 연구 분야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어떤 연구 분야도 단독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즉, 이 지식들의 총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고객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미 예전부터 경험적 사회 연구와 시장조사, 심리학만으로는 고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뇌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고객과 소비자의 결정 행동과 구매 행동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다음 챕터에서 고객과 소비자에게 실제로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어떤 구매 동기가 그들의 머릿속, 더 정확히 말해 뇌 속에 있는지 집중해서 분석할 것이다. 자, 1챕터에서는 뇌 신경 연구의 모든 과정이 복합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 분야를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2챕터에서는 고객의 뇌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구매 동기에 대해서 읽어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